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겸해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5위 먼저 바로 열어봅니다. 일단 정책적인 기대를 알만한, 기대를 고조시킬 만한 뉴스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작은 종목의 힘도 궁금하지만 사이즈가 큰 종목이 어느 정도의 힘을 잡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에게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오늘 정도는 탑2에서 좀 뚜렷한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이슈로 좀 많이 흔들거렸다면 오늘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다지 힘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 뉴스에도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본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뭐 이제 HBM 쪽에서 뭔가 독보적인 흐름이 나타난 거나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정말 드라마틱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 실적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정부의 뭐 정책 관련된 뭐 부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던 실적과 그리고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저는 뭐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나마 또 미국장이 좀 쉬어가고 있어서 좀 개별 장세가 좀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또 이 일본의 반도체 쪽은 또 엄청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뭐, 네,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체 투자할 만한 곳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중심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 선행 PBR로 본다면은 지금 평균치보다는 좀 위에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업황이 상당히 뭐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뭐 HBM이라는 좀 특수한 부분들이 좀 묻혀지면서 반도체가 좀 크게 올라오긴 했지만 2010년 이후로의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위에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도 그러라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절대적인 흐름들에서의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8만 원대부터는 상당히 좀 난항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간 자체를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단기적인 어쨌든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좀 지표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여러 번 본부장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오늘 리포트까지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 반도체 강세를 이끌었던 HBM 키워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실적이 만약에 정말 흑자 전환까지 되고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룸도 남아있는 상태긴 할까요? 네, 뭐 그러한 흐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좀 기대감이 더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예상치, 전망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부정적인 건 많이 반영이 되지만 장밋빛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그 수치 자체가 얼마나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디램 쪽에서는 먼저 좀 흑자 전환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굉장히 잘 나오고 삼성만 또 안 나온 게 확인이 되면 삼성에서의 흔들림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뭐 상방이 크게 열리기보다는 뭐 조금의 이제 약보합권을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어쨌든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본 실적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스텝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아직 꽤 많이 남았네요. 1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전망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좀 내려가 봐서 소부장단에서 오늘 움직임은 활발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줘야 될지 이 부분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온디바이스 관련주 보신다면 뭐 제주반도체 보실 것 같고요. CXL 보신다면 네오셈 보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본다면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이 소부장단에서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영하는 구간이 왔을까요? 아니면 여기도 짧게 챙기고 넘어가고 기다리고 이 패턴이 필요한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 CES 2024가 폐막을 했는데 뭐 특정한 단어들이 결국 나왔습니다. CXL과 그다음에 HBM 등의 AI 메모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말씀하셨던 HBM이 삼성전자가 좀 늦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뿐만 아니라 이제 CXL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많이 이제 코멘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를 봤을 때 매출이 사상 최초로 HBM 매출만 1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거의 독과점식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술 차별화의 이익기여 실체화가 좀 증명된다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다소 조금 앞서 있다는 점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종목에 대한 주가는 이미 이제 PBR이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지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12나노급 32GB의 DDR5 D램이나 HBM3E D램 샤인볼트라든지 CXL 메모리 모듈 제품인 CMMD 등의 차세대 제품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 그다음에 CXL,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PIM이라든지 그다음에 ASIC 등등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차세대에 관련된 부분이 역시 이제 관심의 어떤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HBM3 같은 경우는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경쟁은 HBM3E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될 거고 마이크론도 한다고 하고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늦게라도 이제 중반 이후에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3E의 각축이 이제 마이크론은 다소 조금은 수율 문제라든지 일부 이슈가 조금은 좀 확인해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방점이 많고 그 해석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좀 뒤처진다면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되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마켓을 조금 더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3E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따라갈 것이냐의 모습들이 나올 거고 실적단에 관련된 뭐 생성형 AI나 온 디바이스 AI의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볼륨의 기여도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올랐고 실제 실적은 내년 정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결국 본다면은 온 디바이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이제 NPU 기능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설계치 관련된 거기 때문에 AP나 CPU, GPU 업체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퀄컴이나 미디아텍이 될 거고 국내 소부장 락수 효과를 본다면은 소켓이나 기판, IP 쪽인데 결국 그렇게 보면 리노고움이나 심텍, TLB,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엣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확연히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용량 데이터 연산은 역시 이제 강력한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겠죠. 다만 이제 규모 면에서 선택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파생 영역이 종료될 때는 결국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소켓이라든지 그다음에 HBM 업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서 관련된 종목들은 ISC라든지 TFE,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들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좀 더 올라가면 윗거리 달고 올라가면 윗거리 달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역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역시 한 40, 50배 정도의 PR 밸류를 받고 그 기준이 돼버린 이후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등등이 올라갈 때 4만 원 넘어가는 퀄리타스 반도체 올해 실적 기준 밸류가 한 40,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부분에서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다소 좀 기맞추기가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약간 다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부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되면서 아직 목이 덜 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종목들의 밸류가 어느 정도 찬 상황에서 뭐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생각보다 지금 실적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있네. 그걸 느끼게 되면 다소 조금 조정 국면으로 올 수 있다는 점도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반도체 소부장 끄트머리에서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4위 열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에서는 사실 여기가 주도력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서 여력을 지금도 볼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AI, 로봇, 6G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AI는 또 반도체와 함께 소프트웨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지금 관련주가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1월 달에서 가장 강한 시세가 이쪽에서 좀 나와주는 시점이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3파전으로 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투자 매력도가 높은 쪽은 지금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로봇도 그렇고, 6G도 그렇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숫자가 과연 나오는가 부분은 또 다르고, 네.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나올까? 사실 아직까지는 퀘스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돈을 벌고 있는 로봇 관련주가 정말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유가 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관련된 루닛이라는 종목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게 AI 진단 관련해서 이야기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규모 적자였잖아요. 앞으로 시장 확장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한 25년도 정도에 지금 FDA 승인 받는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과연 이제 현재 시가총액 그런 종목도 2조가 넘는데 과연 적자 국면에서 2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타당한가? 이 부분은 사실 좀 짚고 넘어갈 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네. 로봇이든 6G든 뭐든 대부분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연초에 반응 효과이고 또 로봇은 작년에 정책적인 발표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실화되는 구간에서 다소 좀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간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성은 맞겠죠. 로봇 사업이라든지 5G 다음에 6G 그리고 특히 6G 같은 경우는 5G가 워낙 너무 허무하게 좀 이렇게 주가들이 못 가고 5G도 서비스가 지금 엉망인데 무슨 6G 이야기를 벌써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수급적으로 비어있는 섹터다 보니까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같이 6G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급등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5G 관련된 연구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6G 관련된 연구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새해 첫 연장 행보로 삼고 이 부분에서 기술 선진과 관련된 5G, 6G 관련된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논란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뭔가 신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2년 넘게 다가온 어떤 주가에 눌림에서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또 주가는 튀어올랐다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새롭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주파수 있죠. 주파수가 네.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GHz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파수 본격화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고 있죠. 자율주행차 활성되고 있고 로봇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UAM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지면 그게 5G가 됐든 6G가 됐든 뭔가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UAM 같은 경우도 5G 어드밴스드 또는 6G 조기 도입 이슈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로 추정했던 6G 시장이 조금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뭔가 현실화되기보다는 약간 늦어질 거로 보고 5G가 좀 애매했는데 6G 시장이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를 포함한 자율주행과 로봇, UAM 등이 현실화가 좀 빨라지면서 6G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빨라지는 구간에서 너무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역시 가격 메리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조금 더 확장시켜보죠.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에 대해서는 박근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프라이즈로 잘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은 상황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부장님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봤는데 지금 구간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분 투자나 M&A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종목 이렇게 한정을 해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각
AI면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챗 GPT 쇼핑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좀 움직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HBM이 좀 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향후 조금 더 데이터 수집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HBM이 좀 몇 개월 눌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도 되는 것 같고 해서, 각 섹터별로 사실은 어떠한 포인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종목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하는 방식은 뭐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좀 각자의 좀 투자 성향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6G 쪽은 뭐 실질적인 뭐 주파수 경매나 이런 이벤트가 물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5G 쪽이 움직였을 때, 4G 쪽이 움직였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을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직접적인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직까지 절대적인 실적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뭐 LG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같이 움직이는 뭐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로보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군들로 세팅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좀 특정을 잡아서 그쪽에 좀 물고 뜯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전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 한 번씩 불을 뿜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섣부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법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로봇까지 로봇주가 한 번 더 돌았으니까 여기에서 쉼표가 찍힌 시점에서 오늘 워낙 저도 급등주를 살펴보긴 했지만 오전에 6G 관련주가 한번 뛰고, 그리고 더욱더 이게 확장되는 광면이 보여서요. 일제히 종목들이 우르르 오를 때가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되는 초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6G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여기도 쉼을 기다려야 될까? 워낙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그 쉼의 포인트가 좀 애매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왜 6G를 조금 더 천천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게, 그 트리거가 된 게 이제 삼성발 이슈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 5G 관련된 부분을 5년 만에 점검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6년 동안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쪽에 좀 수급이 쏠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5G를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었던 섹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주가의 눌림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섹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사실 불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5G가 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많이 저도 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LTE로 쓰고 5G 하면은 내가 이걸 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5G 관련주가 6G랑 동일한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도 못했는데 네. 6G로가 웬 말이냐, 사실 이 논리가 좀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6G로 이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거의 뭐 10배가는 한 번씩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다가 진짜 이게 가시화가 되고 눈에 보일 때 좀 연속성이 같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에이스테크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50%가 또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 9월에 리포트 나오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처럼의 뭔가 진짜 가시적인 뭔가가 있다면 수급의 연속성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발목 잡히면 정말 오랜 기간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좀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선존라인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으로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들썩이는 종목군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앞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수급 빈집 거래가 한산했던 종목의 뜀박질 강하다라는 그 테마성 논리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유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 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좀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정말 무섭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또 사이즈가 큰 종목은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을 진짜로 기대하고 이에 따른 실적 기대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테마의 논리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장 분위기가 본격화된 건지, 여기에 좀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 좀 테마성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건 결국에는 이제 SCFI 지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지수가 지금 거의 한 달 전에는 1093선에서 움직이던 게 요번 주 발표가,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 나온 수치가 2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수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게 운임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IMO 국제해상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이 좀 교체가 되면서 가뜩이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뭐 흥하이온 같이 유통 지수가 적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수권 관련해서 좀 한번 급등량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이슈가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급등이 변동성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지금 뭐 곡물이나 뭐 천연가스, 유가까지 다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뭐 석유량의 5분의 1, 천연가스 6분의 1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움직이던 산업군들로 다 좀 파생돼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동량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쪽이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 코로나19 때도 막판에 이제 삼자 물류 회사들 막 엄청 급등나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 물류 회사까지 가고 좀 테마가 끝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자 물류 회사까지 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챙겨야 한다로 정의를 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슈가 이게 작년 11월부터 네. 이슈가 발생이 됐고, 저도 저점에서는 흥하해운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 이슈의 이 신선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대한 뭐 홍해라든지 이런 이슈가 끝나기만 하면 요거는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간 분들일수록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동일하게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결의했다라는 이슈 나왔고요.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영연권 분쟁 조짐이 솔솔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 가파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주와 한미사이언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이걸 단기적인 이슈로 경영권 분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맞을지, 해당 그룹주는 오전에 반짝 그리고 모두 꺾인 상태라서요.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기는 지금은 이르고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투자적인 매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경영권 분쟁이 아침 뉴스에는 조금 이제 부각되는 헤드라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뭐 시장의 움직임은 경영권 분쟁을 뭐 집중적으로 어떤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본인이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남겼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겠지만은 현재 구체적인 어떤 뭐 다른 행동을 했거나 뭐 주식을 매집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03%를 인수하면서 사실은 OCI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2022년도에 부강약품 지분을 11%를 인수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 진출 의지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전문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이 아닌데 OCI가 왜 바이오를 하면서 시너지가 정말 날 것인가? 지금도 사실은 우려를 하는 어떤 그런 눈빛이 사실은 많다고 볼 수 있죠. 자금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제약바이오에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관련된 사업이 뭐 그런 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자금 확보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워낙 변수도 많고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좀 워낙 장기적인 부분이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 한 4배 정도 PER을 받고 있는데 피어 그룹들이 이제 대부분 다 뭐 6.4배, 6.5배 이 정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CI 홀딩스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에 뭐 상속세, 지분 경쟁, 신약 개발 관련된 약간의 노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슈와 더불어서 오버행이 되겠죠.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을 팔게 되면서 지분을 팔게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게 크게 의심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캐펙스 투자 이후에 성과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OCI 홀딩스가 지금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은 굉장히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향하는 폴리실리콘은 지금 중국향 폴리실리콘보다 한 10에서 14달러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향이 아닌 비중국향 폴리실리콘은 훨씬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폴리실리콘 관련된 매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4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OCI가 유보적인 현금을 통해서 역시 폴리실리콘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장 완공 이후에 단기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올리고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신사업이 좀 필요한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부분에서 한미약품을 들여다게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724억 원, 분기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882억 원에 달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이 OCI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왔을 것 같고 멀티플의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강약품 인수 이후에 실적 악화가 되면서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쪽이 너무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뭔가 보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잘라내든지 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좀 더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되면서 아마 이쪽에 한미사이언스를 아마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좀 메이크업 해주고 이쪽에 대한 경영 악화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제약산업 진입 우려도 또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OCI 입장에서는 다소 좀 멀티플을 너무 낮게 형성된 저평가 요인을 좀 해소한다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CI가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희석 요인이 유상증자 때문에 10% 정도의 희석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고 단기에 시너지가 날까? 이 부분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단기에 빠질 수 있는데 좀 길게 본다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고 보면 아마 저평가 요소 좀 사라지면서 장기 트레이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같은 경우는 과거 전성기와 같은 R&D 성과가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비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상속사와 관련된 이 오버행 이슈가 약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리바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경영권 이슈와 관련된 분쟁은 별개의 또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스플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다시 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인지 조금 더 길게 보는지 그리고 뉴스에 따른 영향력 크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 흐름 약합니다. 그 와중에 전기차 충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딱 두 종목이 상한가 풀리지 않고 진입한 상태고요. 그중 하나의 종목이 LG 헬로비전입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LG의 픽, 전기차 충전 시작에 대해서 오늘 무게 있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자,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충전 관련 뉴스가 LG전자 발로 나왔고요. 여기에서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아직까지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충전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요. 뭐 일단은 2차 전지는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이 오를 때 사실 충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전에 정말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불을 뿜을 때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려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려면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그거와 이건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올해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방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충전 사업이 어쨌든 이게 커진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출하량을 좀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좀 인프라를 먼저 또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차가 어느 정도 늘어났고 인프라를 다시 좀 올리고 다시 차 늘어나고 이런 좀 핑퐁핑퐁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위에서도 그렇고 1위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의 투자가 미치는 곳에 대해 미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쪽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뉴스 체크하면서 시세 반응 빠르게 나오면 저희도 리뷰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미스터 하창헌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